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은요, 자타공인, 행정의 달인이십니다. 금산 군수를 시작으로 해서 충남 아산에서 내리 사선이 될 때까지 국민의 속을 뻥 하고 시원하게 뚫어주는 소화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환영합니다. 진정한 리더의 가치와 정부의 능력은 위기 상황에서 발휘될 수 있습니다. 국정에 관한 올바른 리스크 인식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 역사와 세계사 속에서 얼마든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속을 뻥 뚫어드린다고 제가 소개를 그러니까요. 해드렸는데. 속이 예. 답답할 땐 할, 명수. 할명수, 네, 할. 그리고 심심할 땐 우이씨, 박명수. 정치가 필요할 땐 이명수 의원님이십니다. 어떻게 요거 라인 맞췄는데 마음에 드세요? 네, 정말 마음에 많이 들고요. 너무 말씀이 쉽고 네. 빨리 전달이 되는 좋은 그래요? 말씀입니다. 예. 의원님 만나려고 제가 어저께 저녁에 폭식을 좀 하고 나가지고 속이 굉장히 지금 답답하거든요. 좀 미식미식하시죠. 미식거리고. 네, 오늘을 좀 위해서 빵 그것까지. 뚫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활명수를 드시라고요. 근데 의원님은 지금 사선을 하셨으니까 예, 예. 충남 아산에서 네. 야 대단하신데요. 하시네요. 국회가 할 일이 많은 그런 거 사선이라는 그 좀 말씀을 듣기가 좀 죄송한데 할 일을 다 못하잖냐 이 정치권이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사는 집이 현충사에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 늘 생각하면서 그분이 한 500년 전에 살으셨던 땅에 제가 살고 있고 시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나온다는 건 정말 큰 영광이고요. 저는 그분하고 모든 것이 연계돼 있다.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의원님은 특별히 엄청난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의정 활동을 엄청 잘하셔서. 아이, 뭐. 제가 대신 과거는 자랑해 드릴게요. 그래요. 의원님이 자랑하시면 좀 부끄러우실 수 있으니까 부끄러우시죠? 네. 제가 자랑을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책방의 대신맨. 네, 이명수 의원의 역대 수상 기록입니다. 국회 사무처 선정 8년 연속 최우수 입법 활동 국회의원. 와, 8년 네, 연속. 8년입니다. 그리고 언론사 및 시민단체 선정 최우수 입법 활동 국회의원상 다수수상. 다수수상입니다. 너무 네, 많아서. 너무 많아. 그리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위원 10회 수상. 10번이나요? 10번이나요. 네, 그리고 20대 국회 4년간 입법활동 4위. 그러니까 300명 중에 4위. 대단하시다. 이 밖에도 너무 많은 상을 타셨는데 네. 특별히 좀 더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실까요? 글쎄요, 너무 좀 과분한 소개가 되셔서 제가 뭐라고 아닙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면구스러운데 특별히 시민단체 상과 관련해서 대한변호사협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법률적인 걸 검토해가지고 희귀질환자 지원법이란 거를 제정해서 발의한 거 그걸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기억에 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특히 어린이 중에 지금 조사조차 안 돼 있는데 한 수십만 명의 희귀질환자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또 그분들이 필요한 치료나 약이 해외에서 구입해 와야 되고 이게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그 어린이들의 정말 밝은 미술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어린이들을 위한 법이 바로 희귀질환 지원법이 있었고요. 아니 의원님이 이렇게 입법 활동만 열심히 하신 게 아니라 틈틈이 글도 쓰셔서 등단 작가도 되셨어요. 등단 작가 정도가 아니라 출간하셨고요. 책을 많이 쓰셨다고. 그러니까요. 작가라고 하기에는 좀 죄송하고요. 사실은 제가 처음 이 문단 데뷔라고 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바로 현충사 옆에서 거기가 이제 곡교천이라고 하는 이제 큰 하천이 있는데 부지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때 백일장 대회를 했습니다. 전국 어린이 백일장 대회. 대통령이 당시 네, 직접 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 뵀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글자를 이렇게 크게 두루마르게 한 거를 풀어주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직접 그때는 이제 야외에서 이 화판 같은 걸 놓고 썼는데 뭐 치우수상 못하고 입선 정도로 했는데 그게 초등학교 때 처음 이제 데뷔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글을 쓰거나 뭐 어디서 학습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언론사에서 좀 써봐라 뭐 이런저런 부탁이나 타의에서 쓰다 보니까 좀 쓰게 됐고 그걸 모아보니까 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치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홍보로서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 예. 지금은 이제 소위 북 콘서트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네네.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쓰고 또 여러분들이 한 거를 모아주기도 하고 비교적 책을 많이 낸 편입니다. 작가는 아니고 문예 이 전문지에서 제 수필을 보고 한번 보내봐라. 그래서 그걸 보냈더니 이 정도면 작가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전문 작가로서 제대로 등단을 하신 거예요, 한번 그럼? 해줬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휴식을 어떻게 취하시는지 아마 맞아요. 그 온천이 유명한 곳이니까 온천을 잘 활용하지 않으실까. 특별히 이렇게 피부도 좀 좋아 보이시고. 온천 많이 하셔서 그런가요?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온천이 460개가 네. 있는데요. 그중에 전통 온천이라고 하는 거 그건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고대 온천 하면은 이제 온양 온천을 이제 제일 먼저 들게 되지요. 예. 이제 백제 시대 개발이 됐는데 실제 고려 시대부터 왕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특히 세종대왕께서 많이 오셨는데 예. 그때는 온양 행궁이라고 하는 별도의 건물을 짓고 예. 그 세종대왕께서 한 달 이상 머무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욕하러 이렇게 무슨 오시는 그게 아니고 이 국정에 대한 어떤 나름의 어떤 구상이나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집현전 학자를 불러다가 국정에 관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과거 시험도 치고 그곳이 바로 온양 행궁인데 요즘에 이제 스파 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온천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리 치료라든가 의료도 활용하고 이 온천수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그런 데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주 굉장히 그렇겠네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아무래도 제 모두가 얼굴 이 말씀을 하는데 온천이라는 혜택을 본 게 제일 큰 거겠죠. 아니 근데 요즘은 못 가시겠지만은 네. 그 의원 활동 하시면서 온천으로도 가십니까? 주민들하고 얘기하시러? 자주 가죠. 아무래도 거기 살으니까. 예. 야, 그럼 이제 편안하게 좀 벗고 얘기하시면 허심탄회하게 오히려 얘기들이 얘기들이 더 많이 오가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그게 만남의 그런 이제 이 공간이 돼서 네. 거기엔 특별히 이제 어떤 계층의 그런 구분 없이 정말 알몸으로 정말 다 내려놓고 함께 대화하는 곳이라 아주 좋은 대화가 잘 이어집니다. 의원님 피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온천을 가고 싶다라는 열망이 지금 솟아오르고 네, 있습니다. 좀 많이 좀 오세요. 오늘 이명수 의원님의 인생책은 정말 충남 아산과 인연이 깊은 책을 꼽아 주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인데 이순신 씨는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 네, 이렇게 든든한 말씀을 뽑아가지고 네. 써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문학평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순신 장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은 저에게는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입니다. 저도 그래요. 네. 이순신 장군의 당시 내면을 정말 칼과 같은 문체로 그려낸 빼어난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런 이순신 장군의 내면보다는 리더십에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전란을 돌파해 나갔는지 그에 대한 정리를 잘 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역사 연구자가 쓴 책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30년 동안 법관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 썼다?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싶지만 이분은 이순신 덕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덕후로서 덕후가 쓰는 따로 공부를 해가면서 이순신의 리더십, 충무공 정신을 이 책에 자세하게 서술해놓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이 책이 인생책이 됐을까요?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책이 또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특별히 이 책을 꼽게 된 이유가 있으시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충무공 이순신에 관한 책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칼의 노래도 있고 또 뭐 난중일기도 있고 임진장초란 책도 있고 이순신의 뭐 생애와 사상에 관한 굉장히 많은데 저희 같이 이제
고향이 아산인 사람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쭉 봤습니다. 여러 번 책을 봤는데 또 여러 번 봤고. 근데 우연히 지금 말씀한 김종대 그 재판관이 쓰신 이순신 이 책을 보고 아, 이게 기존에 나온 책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한 거다.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걸 뭐 사자마자 바로 몇 번 읽었는데 정말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서는 그거를 잘 분석하고 종합하고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왜 충무공이 나라를 구했는가, 왜 그분이 훌륭한 분인가 네.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돼서 이 책을 보니까 거의 그동안에 봐왔던 책을 아주 통합적으로 읽은 효과를 내더라고요. 지금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충남 아산 이순신 장군의 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고향이 서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왜 이 충남 아산이 이순신의 고장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삼총사도 거기 있고요. 그러니까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셨어요. 서울에 이제 건천동, 지금 이제 충무로 어디 이제 좀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태어나시기만 하고 좀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결국 벼슬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내려가신 곳이 아산에 당시 외가지요. 충무공 이순신에. 현재도 현중사에 가면 그 고택이 남아있잖아요. 묘소는 현중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몽이라고 하는 별도 지역에 따로 이게 모시고 있습니다. 이순신 기념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산에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 청년기를 여기서 보냈다. 거의 과거급제를 이제 늦게 하셨는데 32살 때까지 서울하고 아산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살았는데 대부분의 상당 부분을 아산에서 보내면서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했던 그런 시기 곳이 바로 아산이다. 그래서 사실은 충무공 하면 우리가 아산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의원님 말씀 잠깐 들었어도 얼마나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서 해박하신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죠. 진짜 네.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네. 너무 저는 잘해주시니까. 김종대 저자가 직접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못지않게 아마 네. 굉장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저자는 신은 이미 준비를 마치었나이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이제 따서 이 책의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 조선은 임진난의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았죠. 그런 국난 상황에서 나라를 구해낸 이순신 장군에 관한 얘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순신 리더십의 원천을 찾아서 원천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위기 때 빛난 유비무환. 유비무환 하면 우리 이순신 장군이시죠. 네. 네. 이순신 장군이 이제 20대까지는 문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거예요. 네. 실제로 더 높은 벼슬 그리고 더 높은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문관이 되는 것이 훨씬 나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당시에 문은 상대적으로 좀 하대를 받았기 때문인데 예. 그 조부 때 집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도 고민을 했을 테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 장인이 아산 지역에 사셨어요. 방진이라는 분인데 그 방진의 외동딸과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원래는 집이 어렵다가 조금씩 그 후원자가 생기면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그 장인인 방진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무학에 대한 조예가 깊은 분이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 장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요. 네. 지금 말씀한 게 거의 맞는데요. 방진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그 조선에서 활을 가장 잘 쏘는 무인이었습니다. 전남 보성에 가면 방진 기념관이 있습니다. 보성 군수를 하고 바로 아산에 이제 오셨는데 따님이 이제 방수진, 그러니까 충무공 이순신의 이제 영부인이시죠. 네. 그분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그 아주 영특하고 심지어는 집에 들어온 도둑을 지혜로 물리치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분이었는데 말씀한 대로 장인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말하자면 장인어른 무관을 만나면서 활도 배우고 이 말 타고 하는 그런 무예를 익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늦게 문과시험을 이제 치게 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장인어른과 그 부인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충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을 대비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문과를 지향하는 집안에서 문과시험을 쳤느냐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처음엔 의문이었는데 김종대 재판관님의 책을 보고 그런 의문이 다 풀리게 됩니다. 아니 저는 그 부분에서 아주 쾌재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살려고 이분이 이때 문과가 아니라 무과를 결정하게 되는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뒤에 이제 이분이
또 전라 좌수사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결정적으로 국가를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 그런 것도 유성룡 대처해야 선생과 예. 또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잖아요. 그렇죠. 그 유성룡 선생이 이제 평화기를 예. 이렇게 이순신 장군에 냈습니다. 순신의 사람 되면 말과 웃음이 적고 얼굴은 단정해 몸을 닦고 언행을 삼가는 선비와 같았으나 맞아. 그의 뱃속에는 담기가 있어 자신을 잊고 국난에 몸을 바쳤으니 이는 평소 수양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다 라고.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평상시에 이미 언행이 좀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엄청난 지략을 펼치셔서 전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전쟁도 수행하시고 이런 분이시니까 그런 거 보면은 문인으로서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소양이 또 그렇게 발휘된 게 아닌가. 장군이라고 힘만 센 게 장군이 아니잖아요. 전쟁만 잘한다고 장군이 아니라 머리를 쓰셔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은 정말 뛰어난 전략가 아니셨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충무공 이순신을 우리가 평가할 때 지금 이제 무관 그러는데 예. 사실은 문관으로서의 그런 그 소양이나 그런 자질이 충분히 발휘가 돼서 오히려 무관 역할을 충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난중일기 정말 이제 세계적인 이제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네.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 읽어보면 정말 문학적인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무를 겸비한 장군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도 이제 이분이 남다른 점이 있는데 서해 유성룡 그분이 충무공 이순신의 여러 가지 이런 그 역사의 위대함을 남긴 굉장히 큰 영향이 많습니다. 정확히는 넓은 의미의 친구고 형님의 친구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형님의 친구예요. 연배상으로. 과거는 급제했지만 전부 함경도니 뭐 이렇게 변방에만 쭉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서해 유성룡이 그분이 이제 뭐 충무공 이순신의 그 장점을 잘 알고 정읍에 처음 현감을 내보냅니다. 임진왜란 나기 얼마 전에. 그게 결정적인 이분이 전라 좌수사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유성룡이 정읍 현감이나 진도 군수나 이런 전라 좌수사로 좀 발탁하도록 건의를 안 했다면은 아마 임진왜란을 막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신의 준비를 했지만 또 신으로서도 충분한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이 여기에 가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우선 이분이 가면은 당신의 진지를 굉장히 제대로 정찰하고 보강을 철저하게 합니다. 또 그다음에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훈련 중에서도 육체적인 어떤 무장도 필요하지만 우선 정신무장이 중요하다. 네. 예.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 종합적으로 이제 뭐 유비무환 속에 들어간 거죠. 지금 우리 군대 가면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유비무환 많이 봤거든요. 예. 그때마다 충무공 이순신 생각이 났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유비무환의 정신. 그게 이제 거북선도 만들게 된 거죠. 정신을 지금도 우리가 다시 새겨야 될 그런 좋은 리더십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은 이순신 장군을 정말 곁에 두고 그 정신을 또 이어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순신 장군은 대기만성이라고 하면 의원님은 대기만성형은 아니었죠? 의원님은 원래부터 좀 잘 나가셨던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예. 이순신 장군은 당시에 상당히 늦은 나이에 이게 시험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준비해서 32살에 과거에 급제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의원님은 이순신 장군과 반대로 30대에 금상 군수를 하셨잖아요. 벼슬 빨리 하셨네. 진짜 빨리 올라가셨는 것 같아요. 감히 이순신 장군님하고 저를 뭐 비유하거나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같은 아까 이시니까. 말씀한 대로 충무공 이순신의 경우에는 당시 상황이나 때의 관직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사람들한테 부여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몰락한 소위 그 양반이나 그런 분들은 벼슬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저는 지금 이게 민주국가에서 이제 공평한 기회를 주어서 이제 행시라고 하는 그런 시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네. 이제 됐는데 근데 그 부분은 다르긴 다르신데 좀 뭐랄까 살짝 비슷한 부분이 있으십니다. 살짝 비슷한 예. 부분이. 뭐가 금산 군수 시절에 네. 그 마을 주민들이 너무 우리 군수님한테 감명을 받아갖고 막 맞아요. 군수님 사진을 액자해가지고 네네. 집에 걸어놓고 이러셨대요. 아니, 옛날에 대통령 사진 이렇게 걸어놓은 그러니까요. 적이 있는데 예, 예. 군수 사진을요? 예. 어떠셨어요, 기분이? 그거 사실인가요? 네,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뭐 정말 저도 우연히 그걸 봤는데요. 그분들이 당신 민원을 들어줬다는 건데 제가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어떤 할아버지께서 그 군수의 실에 찾아와서 나를 꼭 좀 우리 마을로 나를 태워다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할아버님을 모시고 군수 이 차가 있는데
그 군수 좌석 그 할아버지를 앉혀드렸어요. 제가 옆에 앉고. 네네. 이제 거기서부터 막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하더니 동네 어르신들 다 모여놓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지어준다. 여기가 조금 벽지예요. 근데 금산 중에서도 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차례가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어준 거예요. 당연히 군수가 하는 일이고 지역에서 할 일인데 정말 제가 이제 군수를 마치고 청와대로 왔는데 그 뒤에 그분이 그 인삼을 몇 뿌리를 들고 청와대까지 찾아오고 뭐 지금은 이미 이제 고인이셨습니다만 저도 그 뒤로 군수를 마치고도 그 할아버지를 만나고 그랬는데 별일 아닌데 그분들은 그걸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해결이 안 되다 해결이 됐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고요. 또 한 분 뭐 계셨는데 또 있어요? 분이나 계셨다고? 근데 그분은 마을 길, 막 예. 길이 뭐 시골길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을 좀 개량을 해서 반듯하게 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바로 빨리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정말 처음이다. 네. 제가 처음에 군수 갔더니 얼굴이 뭐 이렇게 애기 같아서 애기 군수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오히려 일을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그러니 너무 고맙다. 이분 아니면 우리가 매일 길 다니기 불편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노인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 안방에다가 그걸 걸어놔다 제가 이거 붙이면 안 된다 말씀을 했는데도 또 계속 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분들에게는 죄송했죠. 진짜 할명수네요. 그야말로 속이 빵 뚫리는. 빵 뚫렸어. 왜 그분들이 그걸 이렇게 간절하게 원했는데 안 됐을까.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해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 해서. 사진 붙어 있는 거 보고 어떠셨어요, 기분이?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제가 뭔데 저를 사진을 붙여놓냐.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하셨는데 뭐 지금은 다 돌아가셨는데 아니 의원님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느껴진 느낌이 또 군더더기가 없고 맞아요. 굉장히 실용적이시고 네. 예. 이순신 리더십의 원천을 찾아서 두 번째 원천을 도둑겠습니다. 공직자의 모범 선공후사. 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 성공후사라는 말이 공적인 것을 앞에 세우고 사적인 것은 뒤에 둔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 성공후사가 공직자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윤리입니다. 실제 이순신 장군도 그걸 실천했는데요. 당시에 그 수군의 책임자를 조정해서 3명에게 동시에 지휘권을 준 거예요. 그게 이순신, 원균, 이혁기였습니다. 이혁기 같은 경우는 이순신과 워낙 뭐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원균은 달랐습니다. 당시에 한 일화가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원균이 당시 이제 책임자이긴 했는데 패배를 많이 해서 실제 자기의 전함이 없던 거예요. 뭐 장수도 몇 없고.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싸워놓고 이제 그 처리를 하는데 제일 먼저 가가지고 적의 목을 베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공적을 적의 목을 몇 명을 베었는지 그걸 가지고 셌으니까. 제주는 실컷 다른 사람들이 부렸는데 돈은 다른 사람이 챙기는 이런 일들이 반복됐던 거예요. 있었겠군요. 네, 근데 부하들 입장에서도 화가 났겠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적의 목을 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선은 당장 열심히 싸우고 나중에 포상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열심히 전투를 했는지 그걸 가지고 평가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부하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포상도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정말 공을 앞세우고 살을 뒤에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던 네. 그런 에피소드이기도 네. 하죠. 근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직자의 삶이라는 게 항상 선공후사 아닙니까? 웬만한 기관장 그런 건 모두 다 선공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 공적인 걸 먼저 하고 사적인 거를 그 뒤로 한다는 건 뭐 또 당연한 얘기고. 뭐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늘 새기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만 정말 실천이 어렵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공이 먼저냐 사가 먼저냐. 당연히 나는 공을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아. 나중에 결과적으로 사적인 걸 먼저 했구나 하는 후회를 할 때가 이제 가끔씩 있는데 스스로 정말 실천이 돌아보면서.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딱 부러지게 되면은 좋은데 그게 얽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뭐가 공이고 뭐가 상가 그런 거에 대한 그 판단과 또 그거를 과감하게 그래도 공이 우선이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용기나 그런 게 필요한데 뭐 충봉 이순신합 뭐 가장 전형적인 그런 그 실천하신 분이죠. 네, 공이 발포에 거기 만호로 계실 때 직속 상관이 나무를 베서 검은고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걸 안 됩니다. 그게 공적인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상관한테 부하가 거절했다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상관이 나중에 보복을 해요. 아, 이 사람 무슨 예의도 없고 상관도 몰라보고 결국 나중에 파직을 당하고 지금 말하면은 이제 파면하고는 조금 다른데 하여튼 대기 발령 정도 되고 결국 관직을 못하게 되는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의라고 하는 그걸 우선시하고 그거를 상관한테도 거부했다는 거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정말 지금도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그런 일이 이순신 아닌가 장군이 줄을 못 쓰셨더만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빨리 관직을 못 뜯으시고 그냥 말단 관직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승진이 빠르거나 예. 뭐 좋은 벼슬자리를 못 하고요. 그쵸. 근무한데도 서울이나 한양에 좋은 데는 못 하고 주로 변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함경도서부터 뭐 청안도, 예. 충청도 이런 식으로 주로 이 변방 관직을 많이 받은 게 뭐 어떤 특별한 백을 정말 동원하거나 그렇죠. 줄을 세우거나 그렇죠. 뭐 나 승진시켜달라고 청탁을 하거나 예. 그런 게 일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주어진 대로 당신의 길을 열심히 간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선공후사를 항상 고민하는 분이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정말 좋은 답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공직자들한테 선공후사가 강요된다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참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의원님께서는 공을 먼저 챙긴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게 항상 내가 선공후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신다고 네. 대답을 하는 거에서 충무공의 정신을 잘 받아가고 있으시다라는 뭐 생각이. 감히 뭐 100만 분의 1도 뭐 예. 실천을 못 하는 거고요. 정말 말은 쉬운데 예. 실천하기 어려운 게 선공후사입니다. 의원님이 사실은 행정가로서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보내 오셨잖아요. 예. 보니까 이제 국회 들어가기 전에는 금산 군수하시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로 바로 가셨고 충남 행정부지사도 지내오셨고 네. 행정가로서도 길이 탁 탄탄대로 어떻게 보면 네. 더 가실 길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정치를 해야겠다. 정치 쪽으로 바꾼 이유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때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17대 때 저희 지역에 우리 아산 지역에 국회의원 후보자를 내는데 유력한 분이 갑자기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사람을 찾다가 불과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도의 행정부지사를 하니까 좀 지역을 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당시 제가 모시던 우리 신대평 도지사의 적극적인 권유에서 갑자기 나가게 됐습니다. 완전 이제 타의죠, 이제. 그러니까 자의가 아니고 제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고 그저 그냥 핀치히터로 갑자기 뛰어나오게 돼서 그때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때 실패하셨죠. 예, 예.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입법 활동으로 좀 이어진 그 계기가 사실은 그 실패 기간 동안에 좀 다져졌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건양대학교라는 데 가서 뭐 잠시 좀 일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나사렛 대학이라고 나사렛 대학 가면은 되게 장애인 대학으로서는 제일 많이 알려진 대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장애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데가 나사렛 대학하고 대구 대학이거든요. 근데 마침 나사렛 대학에서 부총장을 모집한다. 그러면서 누가 이제 권유를 해서 예. 장애인을 좀 배워야 되겠다. 물론 행정에서 했습니다만은 대학에 가서 직접 장애인 학생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갔던 겁니다. 장애인들에게 교육 수요나 욕구는 많은데 네. 그걸 정부나 학교에서 충분히 다 못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보건복지에 와서 장애인들을 위한 뭐 몇 가지 입법이나 시책들을 만들거나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사전 학습의 기회가 됐죠. 근데 이 지역구에서 사선을 하신 걸 보면요. 이제 지역 주민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일꾼이야. 우리를 위해서 선공후사하는 사람이야. 그 부분은 아마 확실하게 각인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살아온 행적에서 아마 다 인정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순신 리더십의 원천을 찾아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네. 생즉 필사, 사즉 필생. 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라. 네. 이순신 장군이 이제 중요한 해전을 앞두고 예. 부하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이 명량해전,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했는데 네. 그렇게 패배를 모르는 장군으로 승승장구를 해나갔지만 임금은 그러니까 당시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경계했습니다. 설상가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균이
그 수군 책임자를 맡으면서 이순신 장군이 기껏 꾸려놓았던 선단을 다 함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던 찰나에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네. 하필이면. 그러니까 다 망쳐놓고 이거 다 망쳤으니까 네가 다 네가 치워. 그러니까 이때 이순신 장군이 이제 조정에 올리는 그래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막아 싸우며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선이야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았으니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전세가 불리한 와중에 단 12척을 가지고 아직도 나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 이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장군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충무공 이순신을 보면서 우리가 외면적으로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외면적으로 봐야지는데 실제 내면적으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내공이라고 할까요? 네. 굉장히 그게 강했던 분입니다. 예. 저자인 김종대 헌법재판관 얘기합니다만 예. 이분을 평가하려면 4가지를 봐야 된다. 그 하나가 사랑이에요. 애국심, 가족, 부하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2번째가 전심전력, 정성을 다한다. 할 수 있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3번째가 정의에 청렴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모든 걸 자력을 해보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바로 지금 말씀한 이 명량 그 대첩의 경우에도 그런 정신을 그대로 한 겁니다. 신상필벌, 부하들을 사랑하되 잘잘못을 굉장히 잘 헤아리었어요. 엄하셨더라고요. 또 엄할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은 이 서양의 많은 그 사가들도 영국의 넬슨제도 이상의 훌륭한 분이다. 네. 단순히 전투에서 이겼다 예.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이 전투와 관련된 모든 걸 분석해 보면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전에 치밀한 준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4가지 축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굉장히 감동을 갖고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이순신 연구소가 있습니다. 뭐 제가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순신 연구소를 따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몇 해 전에 서울시청에서 국제 세미나가 열렸어요. 충무공 이순신에 관한. 근데 일본의 학자가 와서 바로 충무공 이순신을 찬사하는 발언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좀 색다르다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의 학자를 또 와서 충무공 이순신이 이 한국만의 이런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추앙할 만한 그런 인물이다. 지금으로 하면 해군의 어떤 사령관 정도예요. 예. 지금 말하면. 예, 예. 근데 그런 정도의 직책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대단한 분이다. 이런 평가를 아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이 바로 명량대처. 지금 말씀한 대목. 그게 그분의 모든 신념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진수라고 보여지죠. 특히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우리 역사에 몇 분만 더 있었다면 혹은 지금이라도 그런 분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부분을 가장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직자가 이순신 장군. 어려운 때일수록 이렇게 충무공 이순신 같은 분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모든 것이 갖춰지고 다 준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의 백지 상태에서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공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 내공이나 내면적인 그런 준비를 한 거, 그 점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우리 역사상 훌륭한 장군은 많습니다. 전투에서 이긴 장군 많지만 이분처럼 철저하게 백의종군을 2번씩이나 하고 거의 한 달 동안 갇혀있기도 했거든요. 그런 옥초를 겪고 나서도 그런 고초를 겪고 나서도 당당히 다시 전선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분의 그런 정신이 이어진다면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더 크게 도약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나 해서 영원히 이분의 뜻을 받들고 교훈으로 삼고 이제 저처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후배나 후손이 생긴다면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충무공 이순신께서 나라를 지킨 그 가치를 제대로 계승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아유, 말만 한다고 하시는 말씀 또한 겸손이시고 네. 그런 생각에서 그 이순신 재단을 만드신 건가요? 그럼? 네네.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 다 나눠져 있어요. 예. 영남, 호남, 충남 다 각각 하는데 네. 이 전체를 통합해서 누군가가 이거를 좀 좋은 의미의 컨트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서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선양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을 하려면 공무원 조직 가지고 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그 법을 내게 됐습니다. 네. 다른 위인들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이순신 장군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그분의 정신을 기리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예. 의원님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떤 정치를 좀 펼치고 싶다라는 포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충무공 이순신의 선공후사 그런 청렴 네. 그것만 실천해도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할 일은 한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국회에 와서 여러 해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우리가 국민한테 봉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국회에서의 판단의 최종 선택의 기준은 국가보다는 당입니다. 너무 이 당 위주로 되고 당리당략으로 결정되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고쳐보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중에 국회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 아무리 좋은 법안을 내도 교섭단체에서 채택해 주지 않으면 심의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고자 해서 일부 바뀐 것도 있습니다. 국회법을 바꾸고 국회 운영 제도를 바꿔서.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그런 제도가 되고 가장 쇄신할 곳이 국회다. 국회는 늘 밖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분들한테 혁신해야 된다고 하지만 진짜 혁신할 곳이 국회입니다. 다 선택된 사람들이 모여지는데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은 괜찮은 분들이 많이 왔어요. 국민의 대표로서. 근데 그게 전체적인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개인의 장점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당리당략이에요. 그게 당리당략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의원 개인의 소신과 어떤 신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물론 당이 기본적으로 하는 건 저도 이해를 하고 정당이 우선적으로 하는 거 이해를 합니다. 선거할 때는 국민들한테 온갖 감언지사를 하지만 또 선택되고 난 뒤에는 실제 그대로 실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국회 윤리라든가 이런 면도 강화해야 되고 국회가 정말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충무공 이순신 말씀한 그런 선공후사의 100분의 1, 1000분이라도 실천하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분야는 모두 앞서가는데 왜 정치는 늘 후진이고 늘 뒤에 있는가. 경제는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회 선택이나 결정은 경제를 발목 잡지 않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반성해야 되고 더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통하는 의원님들은 같은 의견인 의원님들은 계시겠지만 이게 입법화돼서 국회 개혁까지 가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쇄신해야 되는데 그 쇄신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허위평론가 어떠셨어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 이명수 의원님도 만나셨는데. 네. 아니 뭐 의원님께서 계속 겸손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인생 책방의 타이틀이 정말 잘 어울리는 정말 본인의 인생에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는가를 예, 보여주셔서 저에게도 설득이 됐고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워낙 많은 책들과 또 뭐 드라마, 영화가 있기 때문에 그 웹소설 특히 요즘 많은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 장르에도 이순신 장군이 등장합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게 웹툰으로도 지금 연재가 되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후원을 하는 한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이 캐릭터가 이지혜라는 이름인데 당연히 이씨니까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라서 이순신 장군이 저 하늘에서 도와주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성공사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의 후손을 후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혁기 장군의 후손인 이지혜를 돕는 거예요. 야, 이순신 장군스러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웹소설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그러한 인물로 그려진다는 게 그렇군요. 역시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진영 씨 의원님 만난 소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의원님 뵙고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느낀 게 참 의원님은 오른손 왼손 겸손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우리 이순신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순신에 대해서 오늘 다시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 의원님은 발로 많이 실천해 주시는 그런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 굉장히 강인하고 강직하시고 군더더기가 너무 없고 4선씩 되셨는데도 정말 일만 실용적으로 지금 추구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 좋았습니다. 저도요. 과분한 말씀이고요. 네, 시청자분들이 오늘 의원님 보면서 우리 국회의원 중에 저런 분이 있구나 또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오늘 과분한 자리였고요. 또 이렇게 사회자님이나 두 분께서 과분한 말씀 해주셨는데 저 개인이 아니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돌아보는 그런 기회였고요. 우리가 역사상 많은 굴곡이 있고 그럴 때마다 많은 위인들을 생각하는데 충무공 이순신만 위인이라는 건 아니지만 충무공 이순신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모 그런 거를 볼 때 정말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역사를 생각하는 그런 국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국민 그런 분들 한번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국회에 와서 제일 느낀 게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의외로 적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뭐 독도 문제, 간도 문제,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하고 있는데 조금 외롭습니다. 이런 문제를 역사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국민, 다시 생각하는 국민 그런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를 먼저 걱정하는 국민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저 스스로도 더 많은 실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소화제 이명수 의원 뵀는데 앞으로 더욱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있지? 오늘은 3.1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기획도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윤리적 기준과 가치 판단이 중요해지며 많은 분야에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문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동서양의 고전에서 찾은 지혜의 단초를 정리한 책입니다. 잘 노는 것이 진짜 공부다. 웃음의 정치, 천천히 서둘러라와 같이 어렵게 느껴지는 책 제목과는 달리 흥미를 끄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두 저자는 고전을 읽으며 경험하는 고민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 또한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서양 고전이 전하는 지혜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난을 향해 가는 시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후 변화 문제가 우리 삶의 문제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저자 브리노 라투르는 기후 위기뿐 아니라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 대규모의 규제 완화, 세계화로 인해 지구의 각종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지금의 시기를 신기후체제라 선언하며 이에 적합한 정치적 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한 국가를 향한 정치를 넘어 지구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 지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라투르의 정치적 제안이 궁금한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올해는 3.1 만세운동 10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울 종로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해외 민족운동까지 큰 영향을 미쳤던 자랑스러운 3.1 만세운동. 그날을 돌아보고자 국회도서관에서 준비한 기획도서를 소개합니다. 먼저 역사의 스포트라이트 뒤에 있던 3.1 만세운동의 숨은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조선 땅이 만세 소리로 가득 찼던 1919년 3월 1일. 만세를 부르며 행진한 이들은 대부분 무명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독립선언서의 배달을 맡은 19살 소년부터 학생과 교사,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독립운동가까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했던 그날의 생생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만세열전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19년 3월 1일, 처음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외쳐졌던 그 순간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3.1 만세운동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탑골공원에서 처음 시작돼 이후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역사편찬원에서는 3.1운동의 시작이 된 역사적 현장을 돌아보고 서울 곳곳에 새겨져 있는 항일 독립 정신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3.1 만세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생생히 느껴보고 싶은 분들에게
책 1919년 3월 1일 그날을 걷다.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3.1 만세운동 과정과 함께 이후 국내외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력에 주목한 책입니다. 책에서는 지식계급에서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독립을 염원하는 움직임과 주요 인물들의 활동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시정부 수립과 무장독립전쟁, 6.10 만세운동과 같이 3.1 만세운동이 이후에 미친 영향력과 파장을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1 만세운동의 시대적 배경과 전개 과정을 넘어 이후 국내외 독립투쟁과 일제의 지배정책 변화, 해외에 미친 영향이 궁금하다면 책 3.1운동 숨은 이야기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